안녕하세요. 충남진학교육지원단의 교사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시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전형의 가장 중심은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먼저 수능 성적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우선 이름이 나오고요. 이렇게 과목이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점수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등급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가형 또는 나형이 있고요. 탐구에는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과학탐구 안에 있는 화학원, 생명과학2라는 두 개의 과목을 선택을 했군요.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도 역시 독일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그 과목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나오는데요. 등급은 이제 9등급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백분위는 나의 상대적 위치로 이제 퍼센트로 계산이 되고요.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100으로 탐구의 경우는 평균을 50으로 해서 원점수에 따르는 비례하는 형태로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21학년도 새로운 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부분에서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만 들어가고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이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수학의 경우는 이제 문이과 폐지라고는 하지만 이번 연도가 마지막으로 수학 가형과 나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형은 이제 이과고요, 나형은 이제 문과가 해당되는데 가형은 이제 수학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나형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가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때 좀 기억할 점이 작년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일 때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수학 가형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하라는 과목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형은 지수와 로그 함수, 삼각함수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나형 시험 범위에는 없던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형은 작년보다 조금 이제 쉬워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나형은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사회 또는 과학 계열을 하거나 직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계열로 이제 선택 과목 2과목을 고르게 됩니다.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은 아래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9과목, 여기는 9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여기 있는 과목들은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수능에서 응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영역의 출제 범위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수능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할까요? 아무래도 수학 가형이 조금 더 쉬워진 만큼 예전에 이제 과학 탐구를 응시하면서 수학 가형이 너무 어려워서 나형으로 돌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 최근 7개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능 응시 인원은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력 인구가 감소한 것 요인이 큰데요. 특히 이제 2020학년도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력 인구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는 2019학년도에 비해서 6만 명의 학력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그만큼 응시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재수생은 작년보다 6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재수생은 조금 늘었고 재학생은 많이 줄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능 응시 인원은
약간 줄은 형태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응시 인원 중에서 졸업생들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졸업생들은 비율이 재학생이 준 것에 기해서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2020학년도에는 이제 28%까지 오르면서 졸업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의 비율이 높아진 부분이 수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자, 19학년도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성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보시다시피 졸업생들이 훨씬 더 재학생보다는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것이 1년을 더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문제풀이식의 그런 학습이 훈련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졸업생들이 재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실제 수능에서 1, 2등급의 비율이 특히 졸업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능을 조금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더 깊게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입시는 졸업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졸업생들이 들어오는 평가원 시험들의 인원 분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이 보이죠. 수능에서 나타나는 이 인원을 6월이나 9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재수생들이 졸업생들이 13만 6,972명이 실제 수능에서 응시했지만 6월에는요 6만 8,784명, 9월에는 7만 8,453명으로 실제 수능으로 응시했던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게 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과 9월 시험에는 아직 재수생들이 졸업생들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작년, 그 재작년, 그 재작년 항상 졸업생들의 비율이 수능에서야 졸업생들이 다 들어오지 6월, 9월은 졸업생들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나는 마지막 수능 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6월, 9월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의 집단은 수능에서야 처음으로 만난다는 것이니까 6월, 9월 시험도 물론 재수생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재수생들은 늘어날 걸 생각해서 더 깊게 수능을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 인원입니다. 자, 아까 수능 응시 인원에서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에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적게 봤는데 보시다시피 과탐은 3만 명 넘게 그러니까 수능 응시 인원이 준 그 4만 5천 명 중에 3만 명 인원이 실제로는 과학에서 빠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형 인원도 이렇게 빠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과학 인원이랑 수학 가형 인원의 요 갭, 요 6만 명, 요 6만 명들이 바로 과탐을 시험 보면서 이제 수학 나형을 시험 보는 학생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이제 가형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나형으로 옮겨간 건데 이제 올해는 아까 또 질문도 있었지만 가형 시험 범위가 조금 줄어들고 나형 출제 범위가 조금 늘은 만큼 요 부분에서 요 갭이 2021학년도에는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인데요. 다음에 6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비율과 환산 점수, 수시 2월 인원,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 제2외국어, 그리고 가산점, 그리고 영어 이렇게 6가지 테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영 비율과 환산 점수입니다. 20년도 중앙대를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계열은 이제 국어 25, 수학은 가형으로 제한해서 40, 그리고 탐구는 35, 그리고 이제 인문이나 영화, 체육교육은 국어가 40이고 수학이 가 또는 나를 볼 수 있고 그 이제 40이고 탐구도 사회 또는 과학을 볼 수 있고 20입니다. 이렇게 반영 비율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이제
산출하는 방법이 환산 점수가 이렇게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산출합니다. 충남대학교 역시 이렇게 반영 비율이 있고 활용 지표는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양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자, 본인이 받은 표준 점수 이 140은 뭐냐면 작년 국어 영역의 만점에 해당하는 원점수 100점 받았을 때 해당하는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분의 자신의 표준 점수와 같은 요 수학 가형 134점은 역시 작년 수학 가형 100점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 형태로 바꾸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국 최고 표준 점수, 즉 다시 말해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말하겠죠. 그거 분의 개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 이런 형태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대의 경우는 이렇게 100분위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학들마다 정시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시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을 참고하셔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를 지원할 때 전략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2월 인원입니다. 물론 이제 정시 모집 요강에 선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수시를 선발한 후에 이제 2월을 합니다. 수시에서 충족을 못했거나 그 수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혹은 충원 모집을 하다가 충원 모집하는 것보다는 정시로 그냥 2월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대학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수시 충원 모집을 멈추고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웠다 하더라도 정시로 2월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동국대 같은 경우 12월 24일이죠. 수시 후에 정시 원서 쓰기 전에 이렇게 수시 2월 인원을 새롭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충북대 역시 12월 23일 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반영한 모집 인원을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에는 꼭 최종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탐구 영역이나 이제 뭐 제2외국어 같은 과목을 반영할 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100분위에 따르는 환산을 해서, 그러니까 100분위에 따르는 표준 점수를 다시 부여하는, 그러니까 변환된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변환 표준 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달라도 100분위가 같다면 같은 표준 점수가 부여가 되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건국대의 경우 작년에 이렇게 뭐 탐구에서 과학 탐구에서 92%다. 내 100분위가 92%였으면 내 표준 점수가 내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분명히 표준 점수는 다를 건데 잘못 꺼냈네요. 64.04네요. 그 64.04에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나는 뭐 무슨 과목을 택했더니 100분위 표준 점수가 67인데 왜 64밖에 안 줘요? 100분위에 따르는 변환된 표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원 전략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100분위에 따르는 표준 점수를 탐구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시립대의 경우 지금 여기 도시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 융합전공학부 인문은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것이 되게 촘촘하게 내려오죠. 실제로 100분위가 15%나 내려왔는데도 0.15밖에 안 빠졌습니다. 실제로 시립대는 0%가 아닌 이상 1%를 받아도 이 만점하고 차이가 1점도 안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내가 지나치게 탐구를 좀 못 봤을 때 시립대에 있는 이 나군에 이 학과를 지원한다면 탐구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나한테 유리해지는 그런 산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세대학교인데요. 또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탐구만 변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학 가형을 이제 가형하고 나형이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라면, 그러니까 가형이 교차 지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과라면 가형에게 이렇게 가형 점수를 표준 점수를 이렇게 변환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특이하게 수학 가형을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써서 교차 지원이 되는 가형과 나형이 모두 지원이 되는 학과는 이렇게 수학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가 사탐 대신에 될 수 있는 대학들을 작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시, 정시 모두 대체 가능. 다시 말해서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할 때 탐구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사회 탐구를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뭐 불가한 경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좀 탐구를 하나 좀 혹시나 좀 시험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봤다면 제2외국어가 탐구보다 더 잘 나왔을 때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7년간 제2외국어 응시자 현황인데요. 작년 20학년도 같은 경우 좀 특이사항이 보시면 여기 아랍어학과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응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혹시 잘하는 그런 제2외국어가 있다면 사회탐구를 대신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산점입니다. 가산점도 2020 정시 기준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산점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 가형과 나형이 같이 지원이 가능할 때 가형에게 또 가산해주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몇 가지 대학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인데요. 충북대학교는 보시다시피 가산점을 이렇게 10%를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역시 수학교육과는 가형이 지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는 25% 그리고 과학은 13%를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형을 가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형을 15% 감산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형 응시한 학생들은 이렇게 85%만 반영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양대학교는 과학을 자연계열에서 2를 응시하면 변환 표준 점수에서 3%를 가산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산에 해당하는 과목을 응시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2021학년도 영어 반영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점하는 형태로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이렇게 감점을 해나가고, 또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이렇게 감점을 해나가고, 단국대 역시 1등급 받은 아이들을 100점 만점을 해서 이렇게 감점해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이유로 좀 국어 수학보다 공부를 덜 해도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지만 이렇게 바로 2등급부터 바로 감점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1점이라도 아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거는 최근 3년간 영어 누적 분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7.43% 정도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엔 5.3%. 그러니까 생각보다 1등급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그런 요소로 쓰이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수시만을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 등급을 고려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셨나요? 좀 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 계획이나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그런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